볼펜이요? 아니면 볼펜. 볼펜? 저 있어요. 3색깔이요? 잠시만요. 가져올게요. 미안. 현아. 네. 지우 아니고 지원아. 슬퍼 보는 거야 지금. 재민이. 네. 수아가. 네. 승윤이. 네. 승윤이. 어디래? 모르겠는데요. 물어봐요. 오케이. 물어봐줘. 네. 다은이. 네. 채원이. 안녕. 만남이랑 혹시 어제 질문 안 하고 왔대. 오늘 오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승아 안 부르세요? 대원이도 안 부르네.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름도 안 부르는 사람. 이름 안 불렀어? 원래 한시 타임 아닌가? 한시 타임이에요. 세린이. 이름. 나요. 나영이? 네. 자, 교재. 나영 교재 없니? 네. 수영이 너 교재 없지? 네. 그거 프레임 교재인데? 있어. 알았어. 자, 10만 원에는 현실을 못 곱할 거야. 둘째 타임에는 다른 쌤이 문학 해주실 거고, 셋째 타임에는 민영 쌤이 독서해 주실 거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방학 동안에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그치? 어김없이, 틀림없이 꼭꼭 밟아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있다 미루지 말고 해야 돼.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선생님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선생님 다음 주에 휴가야. 선생님이 못 오니까 일단 선생님 못 와도 해야 될 것들 꼭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학원 전체 방학이거든? 너무 좋아하지 않냐?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방학 끝나버려 얘들아. 그러니까 까먹지 말고 해야 될 것들을 꼭꼭 하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이거 더해 이거 더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 더 하시고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녹화 중이니까 얘들아, 녹화 중인 거 신경 써야 돼 얘들아. 웃음도 과장되게 웃고 자 어떻게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돼. 자 첫 시간은 우리 문법 어디냐? 잘못 봤는데 몇 페이지야? 문법 100. 잔다 이게 아니다. 오케이. 103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법 하면서 문법의 큰 영역들 3개.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문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의문은 우리가 정리하지 않는다. 1학년 때 다 했고, 1학년 때 했던 의문의 변동이 고3 때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 만약에 나중에 내신으로 언어 매체를 한다? 그럼 의문에서 1학년 때 했던 거에다가 아주 조금만 조금 예외적인 것들 요거 조금만 하면 돼. 학교에서 안 하실 수도 있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과제로 할 거고요. 우리가 요 시간에 하는 문법은 언어 매체 내신에서 하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머리 터져. 그러니까 기본 틀을 잘 갖춰놓자 라는 거니까. 지난주에 우리 단어 하면서 단어에서는 크게 2가지. 하나는 합성어 파생어였고, 두 번째는 품사였어. 근데 지난주에 합성어 파생어 했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이제 과장되게 빨리 과장되게. 네. 합성어 파생어. 그 다음에 오늘은 품사 할 거야. 품사도 큰 틀에서 정리해 볼 거니까. 자, 교재 한번 보시면 맨 위에 품사는 이러저러한 것이 품사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야. 그치?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크게 3가지인데,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형태로 나누면은 그 밑에 표 봤더니 가변어, 불변어 이런 거 있는 거고, 가변어는 형태가 바뀐다. 활용해 보면은 뒷부분이 뭔가 계속 바뀌네. 그래서 바뀌는 애들, 안 바뀌는 애들. 바뀌는 애들에는 동사, 형용사, 묶어서 용어. 그리고 플러스 하나, 서술격 조사 2다.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긴 한데,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눴을 때 기능으로는 무슨 원 이런 건데 그게 기능이야?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의미로 나눴을 때 다 쪼개가지고 명사, 대명사, 수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가변어, 불변어라는 거는 조금 신경 써서 알고 있어야 돼. 가변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다. 알고는 있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또 알고 있는 것과 기억하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품사를 가변어, 불변어 한번 눈여겨보시고 나눠보면은 일단 체연, 네, 3가지 명사, 대명사, 수사. 이게 다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용어는 동사,
형용사 모두 다 알고 방편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수식원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관변 조사 독립원 감탄사 이렇게 있는 건데 얘들아 이거 그냥 틀이야. 얘들아 머릿속에 틀은 이렇게 짜서 넣어놔야 돼. 그리고 이 틀 해놓은 다음에 각각의 품사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넣어놓으면 돼. 근데 지금 내신 아니니까 여기 각각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용어냐. 용어는 지금 조금 더 들어가서 알고 있어야 돼. 용어에서 기억해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 요거 오늘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관계어냐. 조사. 그러니까 품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내신에선 당연히 외워야지.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것들 중심으로 외우면 돼. 근데 이제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오늘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략적인 것들만 얘기해 볼 거야. 수식원 이런 거는 별로 할 게 없어. 되게 어려워. 자, 얘는 품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어. 내신에서는 이제 평소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 평소에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는 좀 디테일하다,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내신에서는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내신에서는 좀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틀 잡을 때는 얘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 중심으로 틀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체연에 일단 명사, 대명사, 수사 있는데 명사 다 알잖아. 그렇지? 명사가 뭔지 알아. 하늘, 뭐 사랑, 책상 이런 거 다 명사잖아. 그래서 명사에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고유 명사가 있고 보통 명사가 있고 이런 거 있어. 별로 안 중요해. 내신에서 그럼 저런 거 가지고 안 나오냐? 잘 안 나와. 나올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화되는, 보통 명사화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요즘은 그마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 만약에 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대신에 한 가지는 좀 기억해 둘게. 명사에서는 의존명사 하나는 기억해 넣어야 되고, 의존명사 그 표에 아마 의존명사 있을 거야 얘들아. 자리명사, 의존명사 있을 텐데 자리명사 안 중요해. 의존명사는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얘는 얘들아 의존명사, 관형사, 보조사, 접사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 아주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나오는 거 중심으로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은데 이거는 내신 때는 더 외워야 되고. 근데 성격은 좀 알고 계세요? 의존명사니까 혼자서 쓰기 좀 어렵다. 그런 명사야. 그치?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우리 합성어법 활용할 때 앞에서 형태소를 조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다, 의존 형태소다? 과장되게. 얘들아 녹화 중이라고. 녹화 중이야. 과장되게. 예원아 지금 아까 형태소 뭐라고 했다고? 자립 형태소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립 형태소지. 그래, 자립 형태소야. 지난 시간 수업 잘 들었네. 이름은 의존이지만 얘들아 자립 형태소라고 얘기했어. 명사의 일종이니까 자립 형태소인데 근데 실제 사용은 혼자서 배우죠. 그럼 얘는 뭐하고 같이 쓰인다고 옆에 그 써있을 텐데 아마 뭐가 꼭 필요해? 얘는 관형어가 앞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형어 없이 사용되기 좀 어렵고 그냥 한 가지 그냥 의존명사의 대표
의존명사도 얘들아 나중에 내신할 때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주어성 의존명사, 서술어성 의존명사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그 말은 잘 안 해. 잘 안 하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보편성 의존명사라는 게 있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이 다 되는 애야. 조사가 붙어서 그 중에 대표가 것이라고. 의존명사의 대표는 것이냐. 그렇지? 그러면 것이 혼자 쓰냐고. 것을 안 쓴단 말이야. 앞에 꼭 뭐가 있어야 돼? 먹을 것, 먹을 관형어, 놀 것, 탈 것 다 관형어들. 앞에 저런 게 있어야 된다는 성격 알고 계시고요. 오케이. 자, 의존명사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대명사는 알아둬야 되는 게 제귀칭, 부정칭, 미지칭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물론 대명사는 크게 나누면 인칭 대명사하고 지시 대명사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대명사에서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그럼 이런 거야. 내신에서는 부정칭, 미지칭까지도 수업을 하시고 하는데 모의고사 때는 미지칭, 부정칭이 잘 안 나와. 이게 조금 애매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딱딱 이거 미지칭이야, 이거 부정칭이야 이게 수업을 하시고 낼 수는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좀 달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은 미지칭은 아닐 미자야. 그러니까 지칭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라서 지칭을 할 수 있었으나 지칭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 여기는 요만큼의 인원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선생님이 너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정하지 않았어. 그럼 보통 미지칭이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문제 답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교실 안에서 지금 누구라는 말 썼어. 그렇지?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누구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 범위는 정해져 있어. 그럴 경우에는 누구는 지칭할 수 있었으나 지칭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미지칭이야. 근데 그런 거 말고 범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손차. 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어떤 특정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부정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얘들아 모의고사 때 잘 나오면은 보기를 줄 거니까 뭐 보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 괜찮지? 얘들아 내신할 때는 학교에서 한 번 해도 돼.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제기칭은 영어에서 뭐 많이 했으니까 제기칭. 근데 제기칭에서 나오는 거는 당신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당신 하면 일반적으로 2인칭인데 제기칭으로 사용되면은 3인칭 높임 이런 경우 우리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이 녀석 좀 배운 녀석인데 예의가 있는 녀석인데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는 당신께서 아끼시던 반지를 나에게 주셨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 주셨다가 서술어야. 그렇지? 주어는 뭐였어? 할머니께서 주신 거야. 그렇지? 누구한테? 나에게. 부서야. 목적어는 뭐 주셨어? 반지를. 그렇지? 할머니께서는 반지를 나에게 주셨다는데 거기 선생님이 아까 당신께서 아끼시던 이런 말 넣었잖아. 그때 당신은 이인칭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다. 그 당신은 누굴 받는 거야? 할머니 받는 거야. 그렇지? 그럴 경우에 3인칭 제기대명사고 높임이다. 만약에 주어를 바꿔봐. 주어가 할머니가 아니고 동생으로 바꿨을 때 동생은 당신께서 아끼시던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 당신이 아니고 자기가 아끼던. 자기도 제기칭이야. 근데 우리는 생활에서 지가 아끼던 이렇게 쓰지.
근데 만약에 얘들아 할머니께서는 지가 아끼던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저런 제기칭 당신 같은 거 알고 있으면은 아우 그래도 얘는 좀 배운 애네, 예의 바른 애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 대명사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야.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괜찮지? 자, 수사는 1학년 때 우리가 다 했어. 1학년 때 수사에서 나온 건 다 했는데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1학년 때 맞춤법 했었다 얘들아. 1학년 때 맞춤법에서 했던 거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쓰냐 형태를 밝혀서 쓰냐 이거 했었어. 그렇지? 두 번째는 띄어쓰기였는데 띄어쓰기 하는 것들 중에 숫자 관련해서 띄어쓰는 거 있었어. 품사에서 얘들아 수를 담당할 수 있는 품사는 수사야. 그 다음에 수관형사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수관형사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숫자 뒤에 조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조사, 특히나 격조사 앞에는 주로 체온이 붙기 때문에 걔는 수사. 수관형사 뒤에는 뭐가 있다? 쟤는 관형사이면서 관형어이기 때문에 뒤에 의존명사가 오는데 주로 단위성 의존명사,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주로 온다. 한 켤레, 두 켤레,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거 다 그 숫자들은 수관형사였어. 띄어써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지. 그럼 체험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막 필기를 하면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얘들아 틀을 잡아놓고 아 나중에 디테일한 내용들 이런 걸 넣어놔야 되겠다. 내신할 때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잘 알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수식어 얘기할 거 없다? 얘들아 오늘 수식어는 뭐 꾸며주냐 이런 건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게 별로 없고 문장 서문에서 얘기할 게 더 있어. 그러니까 관형어, 부사어에서. 내신에서는 얘 좀 알고 있어야 돼. 외워놔야 돼. 내신에서는 디테일하거든. 근데 오늘은 할 얘기 없다. 자 그럼 용어. 자 용어는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용어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생어 합성할 때 어근과 접사의 개념 한번 봤었어. 그렇지? 그때 어근 접사하고 꼭 같이 잡아둬야 되는 게 어간과 어미였어. 어간 어미. 그럼 여기 용어 나왔으니까 어간의 종류 이런 건 없다 얘들아. 그냥 동사 아니면 형용사잖아. 근데 어미의 종류는 꼭 한번 알고 있어야 되고 얘도 틀을 잡아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세 번째는 본용언, 보조용언 하고 봐둬야 돼. 네 번째는 불규칙 활용. 여기까지 해두면 용어는 틀이 잡힌 거야. 너희가 용어에서 할 거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다. 이거를 벗어난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하면 돼. 어미의 종류 볼까요? 이거는 어미했던 친구들은 무조건 했을 거고 아마 기억이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어. 어미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뭐뭐 있다? 어미한 친구들 있을 텐데 요번에 수아가 니네 어미했냐? 그래서 이렇게 여유로운 웃음이 또 어디 안 했나? 네? 그렇게 안 했나? 영선 맞아 영선 했는데 영선? 영선? 자 다 알고 있지? 얘들아 대현아 넌 아직 안 했잖아. 자 어미에는 크게 나누면은 어머러미 선어머러미가 있고 어말
어말이라는 게 말 끝에 온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맨 끝에 오는 어미가 어말어미야.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선 어말어미는 먼저 선자를 쓰니까 어말어미보다 먼저 온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어말어미가 있고 어말어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순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말어미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종결어미. 근데 이 종결어미는 다 안다. 다 알아. 뭐뭐 있어, 얘들아. 여기 5가지 있는데 이거 다 쓸 필요도 없어. 뭐뭐 있었어? 형서형 종결. 그렇지? 의문. 이거 선생님 다 써야 돼? 얘들아?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5가지잖아. 근데 이거 어디서 봤어? 1학년 때 봤어. 어디서? 상대높임 등급표에 있단 말이야. 이 5가지 가지고 표 만드는 거야. 그렇지? 거기다가 1학년 때 문법 요소 했었는데 높임표와 시간편 할 때 원래 문법 요소에서 다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결편이야. 어메이는 있어. 어메이는. 근데 1학년 때는 안 나와. 근데 안 어려워. 근데 거기서 다룬 거야 이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 중에서 의문형 같은 것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의문형은 중세국어 때도 의문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오늘 할 건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전성어미 3가지 있는데 하나는 명사형 전성어미, 두 번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세 번째는 부사형 전성어미. 라서 얘들아, 전성이라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어간 뒤에 전성어미가 붙고 명사가 와서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통사적 합성을 해서 비통사적 합성을 했어. 찍어. 얘들아, 둘 중에 하나. 찍어. 아니야. 지난주에 수업한 거잖아. 야, 이거 녹화 중인데 찍으면 안 된대.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아이고 고개를 다 끄덕이고 있네. 자, 자, 이렇게 보면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했었어. 괜찮아? 그래서 이 전성어미라는 거는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 얘는 주로 어디서 쓰이냐면 얘 중에, 얘가 중요한 이유는 얘는 아는 문장에서 쓰인다. 우리가 의문, 단어, 문장 이 세 영역이었었는데 문장의 짜임, 그러니까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하는 거는 문장 부분이야. 이제 풀사 끝나고 그럼 단어 끝나니까 요 다음 수업이나 이럴 때 요거 할 텐데 거기서 이 전성어미 사용한단 말이야. 거기다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요건 얘기 안 한다. 명사형 전성어미 뭐 있어? 얘들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 이렇게 미음이나 음이나 기가 붙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너희가 1학년 때 시간이 막가네. 1학년 때 중세국어 할 때 날로 수음해 할 때 중세국어 명사형어미 뭐 있니? 옴이나 음이여 모음조가 지켜져 안 지켜져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중세국어 때도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관형사형 변성어미는 중세국어 때 안 나와. 이거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다루지 않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야. 근데 관형사형 변성어미는 얘가 이제 문장에서 따질 때 얘가 붙으면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가 붙었는데 문장 성분 수준에서 따진다? 그러면 관형어가 되는 거야. 관형어를 만들기도 하고 관형절을 만들기도 해. 그러니까 얘는 중에 많이 쓰여. 거기다가 1학년 때 이거 시간표현에서 쓰인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 중요한 애인 거지. 괜찮아? 자, 얘 중요해. 관형어도 만들고 관형절도 만들고 시간 표현에서도 쓰이고 뭐 쓰이는 게 많아. 그 다음에 명사형 변성어미는 얘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명사형 전사범위하고 명사 파생 접사가 똑같단 말이에요,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파생 접사 붙은 거야, 명사형 전사범위 붙은 거야 이런 거 이제 내신 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거야. 이건 나중에 이거는 접사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부사형 전사범위는 뭐 별로 할 거 없어. 얘는 부사절 아는 문장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치? 그럼 요렇게는 알고 있어야 돼. 아, 얘네들이 여기서 쓰이는 거고, 아, 관형사형 전사범위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괜찮지? 그치? 종류 이런 건 오늘 안 할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결어미. 연결어미 또 세 가지.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름 어디서 많이 봤잖아. 대등적 연결어미가 붙으면 뭐가 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 붙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붙으면은 이어진 문장에서 다루는 거야. 이 두 가지.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변문장, 혼문장, 변문장 그때 하는 거잖아. 보조적 연결어미는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화 했을 때 어간과 어간 사이에서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미가 얘라고. 보조적 연결어미.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거 금방 끝나 이거는. 괜찮아? 얘들아 여기까지가 어만어미야. 아하, 틀은 일단 잡아놔야 돼. 틀은 얘가 어디서 쓰이는지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틀은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선어어미는 할 게 없어. 두 가지밖에 없고 하나는 시간은 밑에 쓰자. 높임 선어어미고 한 가지밖에 없잖아.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주체 높임 선어어미 시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이거 중세 때도 다뤄야 돼. 중세 때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 선어어를 다 다뤄야 돼. 그렇지? 근데 현대는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 표현 선어어미고요. 이거는 과거 시제 선어어미, 현재 시제 선어어미, 미래 시제 선어어미 다 알잖아요. 1학년 때 다 했어. 그러니까 선어어미에서 별로 신경 쓸 건 없는데 까먹으면 다시 해. 그럼 이게 전체 어미 끝이야. 그러니까 고3 때까지 끝이야. 아, 너희 평생 끝이야 이거. 어미. 더 이상의 어미를 하진 않아. 괜찮아? 틀은 잡아놓죠. 틀은. 자, 이렇게 하면은 용어의 1번이 끝난 거야. 우리가 보통 야 너 나중에 고3 돼가지고 언어매체 모의고사 언어매체로 해. 언어매체 너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 시간 없을 것 같은데요. 문법 얘들아 정리해놓고 보면은 양 별로 안 많다. 얘들아 요거 요만큼 하면은 풀사가 끝나는 거야.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 한번 해보시고 수업 때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의 양이면 할만하겠다 그러면 엄마 해도 되지. 자, 동사형용사 부분은 2번, 3번은 모의고사 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 다 보기를 줘. 내신 때도 외워야 돼. 내신 때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갈 수 있는데 동사하고 형용사 부분 어떻게 하냐? 얘들아 첫 번째 동사 형용사 부분 첫 번째 맞았어. 이 모양 맞았어. 동사 형용사 부분 첫 번째는 명령형 먼저 쓸까? 현재 시제 쓰자. 현재 시제 선언 어미를 넣어가지고 말이 되면은 동사, 안 되면 형용사.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먹는다는 되지만 예쁜다는 안 된다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는다고. 비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다는 동사니까 현재 시에 선언은 는이 들어가지만 예쁘다는 형용사에서 현재 시에 니은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렇지?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 그러니까 붙을 수 있으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그러니까 먹어라, 먹자는 되지만 예뻐라, 예쁘자 이런 말은 안 된다. 선생님 이거 쓰는 거 같은데 저 친구한테 썼는데 야 너 좀 예뻐라. 너 이게 뭐냐 예뻐라.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친구랑 이렇게 남자분들을 소개받으러 나갔는데 이분들이 얼굴을 마주한 지 한 10분 만에 다 가버렸어. 둘이 막 울면서 야 우리 좀 예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쓰려면은 얘들아 피동 형태를 바꿔야 돼. 뭐 예뻐지자 뭐 이런 식으로. 예뻐져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동사가 바뀌어. 자, 안 된다 얘들아. 보통은 학교 교과서에서는 요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어. 원래 이거 구분하는 건 되게 많거든? 되게 많아. 근데 보통은 이 두 가지 하고 한 가지 정도만 더, 한 가지 요거 더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합니다. 종속적 연결 어미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얘기한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는 뭐뭐러, 뭐뭐려, 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그럼 먹으러, 먹다에 붙었잖아. 그런 거는 괜찮아. 동사야. 되니까. 근데 예쁘려고 병원에 갔다. 이런 건 안 된다. 괜찮아? 예뻐지려고는 돼. 예쁘려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괜찮지? 얘들아, 이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 괜찮지? 그럼 이거 끝이야. 얘들아, 선생님 동사, 형용사 무조건 이렇게 구분하면 다 돼요? 그렇지 않아. 모든 동사는 이 세 가지가 다 되고 모든 형용사 세 가지가 다 된다. 그런 거 없어. 얘들아, 예외도 많아. 어떤 건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내신 때는 학교에서 해주시는 거 외우고 모의고사 때는 보기에서 안내를 줄 테니까 안내에 따라서 하면 돼. 근데 기본 틀로 이런 것들 다룬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괜찮지? 그렇지? 그 다음에 본영원, 부정원도 간단히 한마디로 그냥 정리할 수 있어. 기본 틀이니까. 자, 나는 라면을 먹고 쉬었다. 앞으로 했더니 똑같네. 나는 라면을 먹어 쉬었다. 이 두 문장은 거의 똑같잖아. 거의 똑같은 문장인데 지금 여기만 달라. 여기 지금 용언이 얘들아 먹다, 치우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중간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다. 용언이 두 개가 나란히 왔을 때 하나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본용언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본용언. 본용언이라고 하면은 걔의 중심 의미로 쓰인 게 본용언이야. 그러면 뒤에 치우다라는 말도 치우다라는 말의 중심 의미는 뭐야? 클린 정도예요. 그렇지? 클리어 없어졌어 여기. 그렇지? 그런 의미야. 중심 의미는 그 의미로 쓰였다면은 본용어야. 그러면 나는 라면을 먹고 치웠다에는 그 의미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치우다에 먹고 여기를 다 정리했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살아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럼 여기가 본용어냐? 얘는 나는 라면을 먹어치웠다는 그거는 정리했다의 의미야? 그거 아니야. 먹다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말이야. 그렇지? 너무 배가 고파서 확 이렇게 먹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보조용어야. 어떤 차이인지는 알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틀을 잡아 놓으시고 틀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장돼 들어가는 문제는 뭐냐면 나는 라면을 먹어치웠다는 거는 본용어, 보조용어니 붙어있는 하나의 서술어야. 괜찮아? 그럼 얘 주어는 뭐야? 나야. 그럼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혼문장이야. 괜찮지? 그렇지? 근데 얘는 본용어니 두 개잖아. 나는 라면을 먹다, 나는 라면을 치우다. 라는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럼 주어 서술의 관계가 두 번 있는 거니까 이건 견문장이고요. 이 수준까지 문제 내려간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 봐. 그럼 얘는 견문장 중에 아는 문장이야, 이어진 문장이야? 이어진 문장이지, 그치? 이어진 문장이라면 더 들어가 봐. 대등이야, 종속이야? 이 모양이 종속이었던 것 같은데? 봐요? 맞아? 종속이야? 보통 고가 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거 있잖아. 대등이야. 고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대등이야. 고 붙었잖아. 그렇지? 어떻게 할 거냐고. 아까 분명히 이 모양이 종속이었는데 얘들아, 근데 요즘 옛날에는 그냥 고 붙으면 다 대등이라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고가 붙는데 시간의 선후 관계가 생기면은 종속이야. 괜찮아? 이거는 교과서에 본문으로 나와 있진 않고 날개에 나와 있거나 아예 언급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거는 시간의 선후 관계가 있어 없어? 먹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치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거지. 괜찮아? 맞췄네. 뭐야? 맞았다.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해. 알겠지? 자, 근데 오늘은 틀을 잡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럼 이렇게 하면은 1, 2, 3번이 끝났어. 숨차. 자, 그럼 하나 불규칙 활용 남았단 말이야. 지운다, 얘들아. 불규칙 활용은 국어뿐만 아니고 얘들아 불규칙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외국어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애들이 다 싫어해. 너희들 영어에서 불규칙 동사 이런 거 외우는 거 좋아? 다 외워야 돼.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치?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조금 틀을 잡을 수는 있어. 다 싫어한다고. 불규칙 활용. 자, 불규칙 활용에는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선생님이 세 덩어리를 묶어줄 거야. 그럼 이 세 덩어리는 알고 있자. 물론 그거보다 더 있긴 한데 우리가 틀을 잡을 거고 조금 더 쉽게 외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 이 중에 첫 번째는 어간 불규칙이고요. 어간 불규칙이라는 얘기는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는 얘기야. 불규칙하게 어미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불규칙 활용을 할 때는 뒤에다가 모음 시작 어미를 붙여보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무거나 다 붙여도 돼. 근데 긴 거 붙일 필요 없잖아. 그냥 알아보면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나 아를 붙여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가장 짧게. 그랬을 경우에 첫 번째는 시옷 불규칙인데 자
어간 받침 시옷이 있는데 이 뒤에 모음 시작 어미를 붙인 거라고. 맞습니까? 그렇네. 어나 아를 붙였어. 그랬을 경우에 결과물이 시옷 탈락으로 나온다. 이러면은 시옷 불규칙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그따에 어나 아를 붙였을 때 그 어 이렇게 나오잖아. 지따에 어나 아를 붙였을 때 지 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옷이 탈락해버렸어. 그럼 시옷 불규칙이야. 이건 좀 간단하지. 그렇지? 우리가 음례 변동에서 1학년 때 탈락 뭐뭐 있었어 얘들아? 이것도 나중에 틀 잡을 수도 있는데 음례 변동 탈락에는 크게 나누면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자음 탈락에 세 가지 있어.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자음분 단순화라는 거 있어. 그렇지? 근데 거기서 리을이 탈락되고 히읗이 탈락되고 선생님 얘도 그냥 시옷 탈락인데 음례 변동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넣어놓은 교재도 있거든. 하지만 얘는 불규칙으로 넣어. 우리가 음운의 변동에서 하는 리을 탈락이나 히읗 탈락은 다 규칙 변화. 음운의 변동에서 했던 다른 변화들도 다 규칙 변화.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한 애야. 불규칙이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시옷 불규칙, 두 번째 디귿 불규칙인데 똑같아 얘들아. 어감 받침 디귿인데 여기다가 모음 시작 어미를 붙였단 말이야. 그때는 결과물이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 이렇게 외우면 이제 복잡해. 그러니까 예문 가지고 외우는 게 좋은데, 자, 묻다에다가 어나 아를 붙였을 때 하나는 뜻이 땅에 묻다야. 하나는 질문의 의미가 있어. 형태가 어떻게 나오니 얘는? 땅에 물어야 묻어야. 묻어잖아 얘는. 어간의 디귿이 바뀌지 않았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규칙이야. 근데 이게 나는 길을 묻다. 나는 길을 물어보았다. 리을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불규칙이야. 괜찮아? 같은 묻다지만 의미에 따라서 하나는 규칙이고 하나는 불규칙이다. 괜찮지? 일단 자, 디귿 불규칙이야. 세 번째는 비읍 불규칙인데 이거 1번은 여기서 끝이야 얘들아. 비읍 불규칙 어감 받침 비읍인데 여기다가 모음 시작 어미를 붙였더니 비읍이 뭘로 바뀐다고? 오나 우로 바뀐다고. 이거는 너희가 예전에 중세국어에서 했었던 순경은 비읍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지 말고 얘도 얘들아 굽다에다가 어나 아를 붙였더니 등이 불에 이런 게 있어. 등이 굽다. 등이 구어야 굽어야? 굽어야. 그럼 얘는 비읍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얘는 뭐? 규칙 변화. 그렇지? 근데 얘는 불에 구워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얘는 구어로 바뀐단 말이야. 얘는 규칙이고 얘는 불규칙이 되는 거지. 비읍 없어지고 뭐가 됐어? 여기 우가 됐단 말이야. 괜찮아?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 이게 첫 번째 덩어리야. 다 어간 쪽이 바뀐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워도 돼? 왜 안 해? 얘들아? 자,
두 번째 덩어리 어간 불규칙도 있고요. 어미 불규칙도 있는데 여기다 하나 묶어가지고 해놔야 돼. 그게 뭐냐면 어간 불규칙 자 어간 말음인데 끝에 음이 뭐가 오냐면 르가 온단 말이야. 얘도 똑같아. 얘도 똑같아. 어간 말음이 르고 그 다음에 뒤에 모음 시작 어미를 붙이는데 어나 아를 붙여보자. 여기도 어나 아를 붙여봐. 얘는 꼭 어나 아여야 되고 얘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근데 붙였을 때 뭔가 어간 말음 르가 없어지고 리을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르 불규칙이야. 이거 애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야. 근데 아직 뭔지 몰라도 잠깐 있어봐. 그 다음에 어간 말음 르가 있고 뒤에 어미 어나 아를 붙였는데 어미 어나 아가 러로 바뀝니다. 이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거를 이걸 안 썼네. 요렇게 바뀌는 것을 르 불규칙이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바뀌는 거를 러 불규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붙여서 하는 거야. 예문은 한 가지 가지고 하면 돼. 이르다 에다가 어나 아를 붙였는데 의미가 얘들아 그곳에 가기에는 롯데월드에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 몇 시인데 지금부터 가려고 그래? 이런 얘기. 그렇지? 롯데월드에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일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 일러로 나와. 그럼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은 이르에다가 어가 붙은 형태거든? 이게 만약에 규칙이라면은 이르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지? 혹은 이러 이렇게 되면 어떤 음의 변동이 있는 거야? 의탈락 일어난 거야. 근데 의탈락은 음의 변동에서 다루는 거니까 이거 규칙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어떻게 나왔어? 여기 리을이 하나 더 붙어버렸다. 그러니까 불규칙이야.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 리을이 두 개가 돼버렸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르 불규칙이라고 얘기한다. 괜찮아? 얘들아? 르 불규칙이야. 또한 고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내가 이른다. 이르다. 그치? 너 선생님한테 오늘 내가 일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이것도 일러의 형태가 나와. 그럼 얘도 르 불규칙이야. 괜찮지? 근데 도착의 의미가 있다. 내가 드디어 롯데월드에 이르다. 그렇지? 내가 드디어 롯데월드에 일러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드디어 롯데월드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르에다가 어를 붙였는데 이르는 그대로인데 이르러의 형태가 나온다고. 이르러. 그러니까 얘가 러블 규칙이야. 얘는 어미가 바뀐 거야. 괜찮아? 이르다 라는 말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괜찮지? 그렇지? 이렇게 틀 잡아놓으면 진짜 좋은데 이게 또 까먹을 거라고. 근데 일단 틀은 이게 이런 얘기였지 라고 좀 알고 계세요. 러블 규칙 해놓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쉬워. 그냥 히읗 불규칙인데 이거는 주로 색채어일 때. 그래서 예문만 보면 되는데 하야타에 어나 아를 붙였는데 어떻게 나와? 하, 예.
나오고 다 똑같아 얘들아.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다 똑같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나와? 빨개. 일단 어나 아를 붙였는데 뒤에가 얘나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가 달라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비가 달라졌어. 달라지긴. 그 다음에 어간에 히읗 받침이 있었는데 히읗 받침이 없어졌어. 어간도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썼네. 얘는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얘기해요. 둘 다 바뀝니다. 아하, 됐지? 요렇게 세 덩이는 알고 있어요. 세 덩이는 뭔가 되게 많은 거 같아 얘들아. 아니야 예문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이건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괜찮아, 할만해. 이렇게 정리해두면 내신 불규칙 활용해서 안 틀리지 않을까? 모의고사 때는 틀릴까? 안 틀릴 거지. 자, 이거 말고 더 있어. 불규칙 활용이. 옛날에는 오불규칙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불규칙을 안 쳐. 그나마 줄어들긴 했는데 옛날에 뭐 너라 불규칙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어. 그나마 남은 게 뭐가 있냐면 그 박스 한번 봐봐 얘들아.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표가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했던 이 불규칙들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얘들아 우불규칙 하나 있어. 어감 불규칙에. 찾았어? 이거 푸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때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내신 때는 우불규칙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본 틀을 잡을 때 이런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틀만 알고 계시고 우불규칙 이런 거는 내신 때. 근데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어. 모의고사 때는 보기 주고 나올 거야. 푸다, 푸에다가 어를 붙였더니 퍼가 된다고. 답을 퍼. 그러니까 우가 없어져.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미불규칙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다 땡 하다 라는 말은 여기 공부하다 운동하다 이런 말인데 요 하라는 건 좀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이거 접사야. 화생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접사야. 이거 붙으면은 품사가 바뀌어. 얘들아. 공부에다가 하를 붙였더니 명사에서 동사가 되버려. 중요한 접사야. 근데 얘가 뒤에 어나 아를 붙이잖아. 그럼 뭘로 나와? 공부하다, 공부하어, 공부하아 이렇게 안 나와. 공부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여불규칙이야. 하다가 붙는 말은 여불규칙이야. 근데 저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우불규칙이나 여불규칙은 그거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해둘 필요는 없어. 세부적이야. 있다. 다른 것도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그 세 가지 틀은 알고 계세요. 됐지? 얘들아. 그러면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한 게 방기형 조사인데 조사는 여기 설명할 건 별로 없어. 이렇게 정리할 건 별로 없고 중요하긴 한데 외워야 돼. 자, 반개연 조사밖에 없어. 조사의 종류는 세 가지. 하나는 격조사, 두 번째는 접속조사, 세 번째는 보조사. 이 세 가지야. 그렇지? 격조사는 종류가 별로 없어. 얘들아, 주격조사 뭐 있니? 이가. 은는 이가라고 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는데 은는은 보조사고 이가가 주격이야. 근데 높이면은 깨서고. 그렇지?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에서가 주격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단체일 경우에 있어. 근데 그거는 디테일이니까 오늘은 그냥 주격조사가 있다. 그 다음에 목격격조사 을을밖에 없어. 그 다음에 복격조사 주격이랑 똑같은데 이건 서술어가지고 구분하는 거고. 그렇지? 보어도 할 얘기 좀 있지만 오늘 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 있다. 관형격조사 의 하나 있고 부사격조사 많다. 그치? 많은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부사격조사하고 보조사 구분해야 돼. 쉽지 않아.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외워가지고 할 건 아니니까 그냥 틀만 잡아 놓으시고 격조사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별로 없어. 아까 얘기했던 주격에서 같은 것들 또는 이 형태라는 개념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클리닉 때 문제 나왔었는데 이번 주 아닌가? 지난주였나? 뭐 여튼 자 여기서 별로 할 거 없다. 접속조사의 대표는 와하고 관대요. 와하고 관은 부사격 조사에도 있단 말이야. 두 자리 서술어를 만드는 말 중에 와하고 가가 붙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와하고 가를 썼는데 나는 사과와 귤을 먹는다. 사과하고 귤을 와가 붙여줬는데 양쪽이 대등한 관계야? 그럼 주로 접속이야. 근데 나는 엄마와 닮았다. 엄마하고 닮았다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야. 이런 부사격 조사야. 그렇지? 같은 와나 관대 구분해야 돼. 이건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어렵다 조금. 근데 그렇게 많이 깊게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 포인트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보조사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보조사는 보조해 주는 애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더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보조사가 쓰였을 때 어떤 의미가 더해지냐까지 좀 외워야 돼. 은는 이런 거 뭐 대조 뭐 이런 거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만 이런 것들은 한정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거 보조사 외워봤자 얘들아. 고등학교 때 나오는 보조사 10개도 안 돼. 내신 때도 외워야 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일일이 다 쓰는 건 아니니까 틀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 그럼 보조사야. 나중에 좀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둘째 타임 시간을 선생님이 6분이나 잡아먹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만 쉬라는 얘기야. 좀만 쉬어. 안 쉴 수도 있어. 어때? 얘들아 바로 자 오늘 끝. 5번 끝. 숙제 저기 있으니까 숙제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 수업할 거야 얘들아. 10분. 형님 어땠어요? 네? 왜 바꿔 나오냐? 지난주에 선생님 안 했죠?
다 못 나가고 우리 7.1에서는 가지문 나지문 나올 거고 56페이지에서는 다 만원 4만 밖에 못 나가 1시간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세요. 나머지는 수필이라서 어차피 너희들 읽으면 다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잠깐만 남신이주 이동 낚시봉방 배운 사람 학교에서 학원에서 안 배웠어? 제1고? 학원에서 문제집 이런 배웠어 한 번도?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요. 일단 써있어요. 가작품을 일단 쓰세요. 가는? 알았어? 한번 봅시다. 현대시는 작가가 되게 중요하거든? 백석은 솔직히 들어는 맞지. 백석 하면은 딱 나와야 되는 그 키워드들이 있어. 뭐 나와야 돼? 일단 시대가.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이죠? 누구랑 좀 비슷해? 약간 글이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윤동주랑 되게 비슷하거든. 윤동주도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이고 얘랑 솔직히 나이대도 약간 비슷했고 활동 시기도 한 30, 40년대 일제강점기 때고 둘 다 항상 정서가 본인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다 똑같아. 그럼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백석은 더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뭐 창씨개명 있고 뭐 이랬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말을 좀 살리고자 향토어 그러니까 토속적 시어 향토적 시어 이런 거 무조건 나와야 돼. 그리고 또 플러스로 공동체 이런 거. 그래서 백석의 유명한 시 뭐 있지? 많지만 우리 잘 배우는 시들. 흰바람벽이 있어. 또 모닥불은 혹시 배운 적 없나요? 모닥불도 잘 나오거든요. 모닥불이 시 내용 자체는 되게 짧은데 누구랑 다 자기전에 모닥불 째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그런 공동체 이런 거 항상 얘기하는데 백석 씨를 이제 우리 아까 부모님 세대 때는 학교에서 안 배웠었어. 얘 월북한 애라서. 근데 이제 요즘 뭐 상관없으니까 많이 배우고 백석 작년 수능 특강에도 그렇고 얘가 좀 많이 시가 유명한 게 많은데 시마다 여자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 그리워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다 나름 여자. 다 바람핀 거라서 이 사람이 그 얼굴 알지 않아? 백석 얼굴? 좀 생겼으니까 얼굴로 살았나. 한번 봅시다. 일단 제목부터가 남신이주군 박시분강. 자 제목부터 분석해볼게요. 남신이주니까 신이주 지방 알지? 신이주가 어디야? 북한, 그치? 자 북쪽에 좀 남쪽 지방인가 보지? 남신이주에 있는 유동, 이거 그냥 동네 이름이야. 유동에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지역명이지? 박시봉 씨 집에서 방 편지를 씁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박시봉은 그냥 사람 이름이고 얘가 지금 박시봉 씨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거든. 그래서 박시봉 씨 집에서 편지를 붙인다 그냥 이런 뜻입니다. 한번 봅시다. 가 필기 잘 하세요.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대. 그러니까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동생과 부모가 다 떨어져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화자의 상황이지.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의 삶을 살고 있구나 볼 수가 있죠. 얘는 실제로도 블라디보스토크 가서도 살고 중국 가서도 살고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거든. 자, 근데 심지어 지금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온대.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바람과 추위가 점점 더해온대. 고통과 시련이 지금 더해오고 있지. 그래서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서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자, 이 어느 목순의 집에서 얘가 한마디로 살게 된 건데 이 어느 목수의 이름이 뭐예요? 네, 박시봉이지. 방금 편지를 쓴다는 얘기고 박시봉, 그치? 자, 박시봉 씨네 집에서 헌사슬간. 사시라는 건 얘들아 쓰세요. 향토적시요. 그냥 갈대나무 엮어서 만든 돗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서 쥔을 붙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새들어 살고 있어요 이 뜻이.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얘가 솔직히 이 목수에서 살지만 이 목수가 그렇다고 엄청 잘살겠니? 목수인데? 그치? 얘도 못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집도 가뜩이나 좁고 습내나고 춥단 말이야.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 같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약간 이중적인 의미인데 첫 번째는 방이 실제로 너무 좁아가지고 두 번째는 나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롱대기의 북덕불 이거 문제 잘 나오죠. 디롱대기 북덕불 동그라미 치고 향토적시요. 지롱대기에 무슨 그냥 하룻불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쉬우니까 이제 그런 거 불 좀 이렇게 담아서 준 거야.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이제 불이니까 다 타면 이제 재더기가 남잖아. 그 재 위에 뜻없이 그냥 글자를 한 번씩 써봅니다. 어떤 행위야 그냥 의미가 하나도 없죠. 무의미한 행위. 그냥 심심해서 무료함을 달래고자 하는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그냥 머리에 손깍지 베게 하고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화자의 정서가 지금 대놓고 직접 나왔습니다. 슬프구나. 그리고 본인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구나. 화자의 정서라고 써주시고요. 소처럼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계속 내가 어리석었어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 가슴이 꽉 메어오고요. 내 눈에 뜨거운 거, 눈물이겠지? 눈물이 핑 괴입니다. 그럴 때 또 내 스스로 화끈 나 또 부끄러워. 불도로 부끄러워져. 그럴 때 나는 결국 나는 이런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꼈대요. 자, 눌린다, 죽는다 얘들아 이런 거 어떤 시어야? 부정인데 어떤 이미지라고 하죠 우리?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죠. 보통 하강적 이미지 쓰면 얘들아 당연히 부정적 의미로 쓰겠지? 대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크게 시를 나누면은 이 A부터 C까지의 파트가 하나, 이제 D부터 E 파트를 하나 이렇게 2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 두 개로. 자, 여기까지는 하자가 우울증 환자처럼 그냥 방에 갇혀서 히키코모리처럼 본인을 그냥 부끄러워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부사를 쓰고 있어? 그러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바뀌겠구나. 자, 그러나에다가 이제 시상의 전환 또는 뭐 장면의 전환, 인식의 전환 다 똑같아요. 인식 변화.
그러나 잠시 뒤에 난 이제 고개를 어떻게 해? 이제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문창을 바라보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떠요. 또 천장을 바라봐. 다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어 이제? 네, 상승적 이미지로 바뀌었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시선의 변화라고. 그래서 밑에만 내려가고 있다가 여태까지 이제는 상승으로 이렇게 시선이 변화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자, 쳐다보면서 뭐를 깨닫냐면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건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왜냐면 이것들보다 즉 내 뜻과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게 있거든. 그래서 그게 날 마음대로 굴러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더 크고 높은 게 뭡니까? 뭘까? 나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 이게 있어서. 이게 뭐야? 나의 운명이죠. 다시 여기서 크고 높은 게 뭐라고? 운명.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이거 되게 잘 나와. 운명론적 세계관. 많이 들어봤지? 운명론적 세계관? 여기서 말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어떤 의미냐면 내 팔자가 글렀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맨날 한탄하고 슬퍼하고 이랬잖아. 그러면서 자기 탓을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내 탓이 아니구나 라는 약간 위로야. 그냥 본인에 대한 나쁜 뜻이 아니야. 생각하면서 여러 날이 지났어.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깨닫고서 이제 시간이 흐른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이 조금 정화되기 시작해.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얘는 아까까지도 슬프고 한탄하고 외롭고 별 감정이 다 있었지. 근데 이제는요 슬픔이며 한탄이며 이런 가라앉을 거는 앙금에 대해서 가라앉았어. 이제 이런 감정은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야. 슬픔과 이런 한탄의 감정은 가라앉았고요. 나름 이제는 외로움 생각만 드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슬픔과 한탄이 앙금에 대해서 가라앉았다. 이것도 무슨 시어야? 하강적 시어지. 그럼 하강적 시어면 보통 부정이지. 근데 얘는 우리가 맥락상 이게 부정이야? 아니죠? 이건 무조건 하강적 시였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은 아니다. 그래서 얘는 슬픈 감정이 가라앉고 이제 외롭기만 한 거야. 자, 이랬을 때 이제 마지막 나도 이거 고1 때 처음 우리 교과서 때 있었는데 오늘은 교과서 다르겠지만 객관적 상관물을 처음으로 내가 배웠던 작품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기억했거든. 물론 너네 객관적 상관물 알죠? 뭔데?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차이가 뭐야? 우리 내신에서는 그 두 개 구분하는 게 나름 중요해. 수능에서는 그런 거 구분 안 해. 너네도 알겠지만 우리 요즘 수능에서는 의인법, 활용법, 관어법, 역설법 이런 거 구분 굳이 안 하지. 그런 유치원 문제 안 나와. 근데 내신은 나와.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의 차이가 뭐야? 몰라요? 뭐가 더 범주가 크냐면 객관적 상관물이 더 커. 이 객상 안에 이제 감정이입이 하나의 범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왜 그러냐? 객관적 상관물이 얘들아 그 화자의 감정을 좀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뭔가 그런 대상이지. 그러면은 화자와 얘 그냥 화자에게 어떤 감정만 불러일으키면 되잖아. 꼭 그 사람이랑 걔랑 나랑 감정이 똑같아야 돼?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새가 막 두 마리가 같이 짝지어져 있어. 이러면 나는 걔네는 서로 알콩달콩하지만 난 아니잖아. 그치만 난 걔네 보고 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겠지. 근데 걔랑 나랑 감정은 다르지.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죠. 근데 감정이입은 내가 그 사물에 직접 내 감정을 투영시켜야 되잖아. 그럼 걔랑 나랑 감정이 어때야 돼? 무조건 똑같아야 되죠? 근데 얘가 좀 더 제한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객관적 상관물은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만 모든 객관적 상관물을 감정이입이라고 말하면 틀리죠? 그래서 이건 내신에서 꽤 구분을 하거든? 근데 옛날에 실제로 다른 학원에서 가르쳤던 애가 좀 공부 좀 하는 애였는데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였단 말이지. 감정이입인 게. 근데 걔는 선생님한테 그래서 내가 근데 졸업이라는 작품 봤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 작년에 한 드라마인데 미아준 나온 거. 학원 국어쌤들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서도 그 선생님이 한번 학교에 전화해서 학부모인 척 그 오답 고쳐주려고 막 선생님이랑 막 뭐라고 하거든. 근데 나도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 애를 좀 아끼는 애였어서 내가 전화를 했어. 그냥 얘한테 너가 말해 이랬는데 걔가 자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같이 달려가서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절대 안 들어준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냥 내가 학부모인 척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물론 학부모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겠지. 어쨌든 전화를 걸어서 40분을 토론을 한 거야, 그 쌤이랑. 이 얘기로. 근데 그러다 이제 그 쌤이 뭐 자기는 자기가 말한 거에서만 된다 막 이랬는데 외부 지문이 분명히 있었거든.
외부 지문은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로 막 40분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고치진 않았어 그 쌤이 이거를 답을. 근데 그 달려왔던 애들이 한 6명인가 7명이었는데 그 화작이었고 화작에서 화작 말만 화작이고 너네 3학년 되면 문학 배워. 대부분 수능특강에 다 모든 학교들이. 근데 어쨌든 가산점을 2점인가 3점씩 몰래 수행평가에서 걔네만 줬던데 이거 답은 안 고치고 그래서 본인이 틀렸다는 건 아는구나 생각했지. 어쨌든 잘 차이 파악해 놓으시고 자 덜어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쯤에서는 덜어 나주소네. 나주소이란 건 저녁이란 뜻이야. 저녁 무렵에 자 쌀랑쌀랑 하면 바로 우리 뭐 나와야 되죠? 네 음성상징어 중에서 뭐야? 중에서 음성상징어 2개잖아. 의성어야 의태어야 이거. 쌀랑쌀랑은 소리지. 성어죠? 쌀랑 눈이 옵니다. 또 눈이 오잖아. 눈도 가뜩이나 추울 때 눈 내리는 건 항상 부정적 시옵니다. 고난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이거 추우니까 하루를 더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봐. 무릎을 꿇는다는 건 우리 항상 성찰의 자세죠. 자 그러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어느 먼 산 뒷 옆에 바우섭해 바위 옆에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도 혼자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굵고 바르고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지금 외롭고 어쨌든 힘들었잖아.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한다고? 혼자 서서 눈이 와도 그거를 굵고 정확하게 막고 있는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얘가 생각한대. 그러면서 화자는 위로를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갈매나무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갈매나무는 일단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네, 갈매나무에 감정이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객관적 상관물이고 갈매나무가 그럼 뭐를 상징하냐 여기서? 의연함 태도. 그치? 또 고결함. 그리고 삶의 의지. 이런 거를 다스리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화자의 지향점이죠. 화자의 롤모델이 된 거야. 이 갈매나무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도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지만 쟤처럼 굳고 정하게 이겨내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면서 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인식 변화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은 하나도 안 유명해 얘는. 난 이런 작품을 좀 처음 봤고 어디 너네가 인터넷에 아무리 쳐봐 하나라도 나오나? 하나도 안 나오거든. 해석본도 분석본도 이거는. 그래서 좀 힘든데 내가 쳐보니까 2011년 육군사관학교 기출 중에 하나더라고. 이게 너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지금 어려운 것들이라서 다 약간 리트 시험. 뭔지 알아? 리트 시험? 너네 그 좀 큰 대형 뭐 서울에 있는 뭐 대치 뭐 이런 데 있는 애들은 너네 모아놓고 그거 풀려. 리트 시험 풀리거든 국어 대비로. 리트가 그 변호사 가는 그 로스쿨 시험. 똑같아 솔직히 로스쿨 시험이나 이거나 내가 봤을 때 크게 다른 거 없어. 그래서 리트 중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약대 시험. 옛날엔 약대 피트 시험 따로 봤거든요. 우리 요즘도 보긴 볼 텐데 어쨌든 요즘 약대를 수시로 뽑은 게 얼마 안 됐어서.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경찰대 기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조금 어려운 작품들이 좀 있어. 자 일단 안 적은 사람들은 적으시고 나는 별로 쓸 것도 없어 그렇게. 우리 제목부터 한번 보면은 동백 보시겠지? 그리고 미황사 절 이름이겠지? 왜 절이라는 건 항상 어떤 공간이냐? 욕망과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난 속세에서 벗어난 그런 번뇌의 공간으로 항상 나오죠.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선 정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공간이라는 건 당연히 뭐 그 숲이든 그 절에 있는 거든 뭐 그런 데일 거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보면 그냥 대충만 보면 얘들아 처음에 동백의 숲까지 얘네 가고 있잖아 지금. 근데 맨 마지막 연이 아니라 맨 마지막 연의 첫 번째 행 봐봐. 동백의 숲을 이젠 되짚어 나오고 있죠. 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공간의 이동. 그럼 얘들아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선 전개로 너들이 외웠어. 학교에 갔더니 시간 흐름에 따른 시선 전개래. 맞아 틀려?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맞아요. 왜? 공간에 이동하면 공간만 바뀌어? 공간이 이동하면서 시간도
흘렀을 거 아니야. 그쵸? 얘도 마찬가지겠지?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자, 동백의 숲까지 나는 간대. 저 붉은 거, 동백이겠죠? 붉은 것을 동백이라 쓰시고요. 자, 일단 붉다. 색채의 이미지. 그쵸? 그래서 그 강렬함을 알 수가 있어. 저 붉은 것. 피를 토하며 매달리는 간절한 고통 같은 것이라고 얘는 생각을 해. 자, 붉은 동백꽃이 핀 걸 보면서 얘는 그 꽃이 피를 토하며 매달려 있다. 아주 간절한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해. 어쨌든 사실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얘들아 이렇게 환히 핀 동백꽃이죠. 그 환히 핀 개화한 모습을 보면서 얘는 그 안에 수반되는 고통을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고통을 보고요. 자, 어떤 격렬한 열망이 있길래 제가 이 겨울날에 저 꽃을 피우겠을까? 얘들아 동백꽃의 뜻이 동, 겨울동이에요. 겨울에 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안에 어떤 욕망이 있길래 저렇게 고통스럽게 겨울에 이렇게 폈을까? 얘는 그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 욕망의 그늘에도, 그러니까 쟤도 저러니까 내 욕망의 그늘에도 저런 동백이 숨어서 피고 있겠다. 그러니까 나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또 고통을 수반해야 되겠네? 라고 하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죠? 이안. 뭐 꽃길을 만들고요. 동백의 숲에서는 꽃의 무상함도 일별해야 했으나 견딜 수 없는 몸의 무게로 무너져 내린 동백을 본다. 자, 이제는 동백이 견딜 수 없는 무게 때문에 무너져 내렸대. 무슨 뜻이야 이거? 동백꽃이 이제 무너져 내렸다. 무슨 뜻이겠어? 진 거지. 꽃이 진 거지? 저 꽃송이채 져버린 거야. 자, 얘는 여태까지 아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통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욕망을 펼쳐냈잖아. 그치?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어떻게 됐어?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져버렸어. 아, 그러면 욕망이 얼마나 뭐한 것인가? 무상하고 헛된 것인가? 라는 얘는 깨달게 된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서 두 눈은 동백 넘어 푸른 바다. 푸른 이게 색채 대비죠? 얘들아, 색채 대비 하면은 색채를 어떤 걸 써야 색채 대비야? 딱 그런 보색 관계에 있는 약간 뭐 흰색,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이래야지만 색채 대비야? 빨간색, 노란색 하면 색채 대비 아니야? 빨간색, 노란색 해도요 맥락상 여기서 대비라는 게 이 색채가 대비되는 색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색채를 쓰면서 뒤에 말이 대비되면 돼. 뒤에 말이 약간 그런 느낌이면 되는 거야. 알았지? 무조건 빨간색, 파란색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알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뭐 끈질기구나 하면서 얘가 숲으로 갔던 게 이 동백을 보러, 내 안의 동백, 한마디로 내 안의 욕망을 보고자 어쨌든 갔었잖아. 그쵸? 그럼 사면을 봐봐. 자, 그랬는데 이제는요 동백의 숲을 되짚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부리지 못한 동백꽃송이 내 진창의 바닥에 떨어지고 무수한 칼날을 들어 동백의 가지를 치고 또 친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얘가 지금 칼을 들어서 동백에는 한마디로 욕망이었잖아. 여기서 이거를 가지를 치고 또 친다라는 건 얘는 욕망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욕망을 제어하고 싶어 하는 거지. 욕망을 좀 참고 싶어 하는 거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뒤에 말에서부터 뭐 한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 나를 아예 죽이지 않는들 저 동백이 다시 피어나지 않겠는가? 무슨 뜻이야? 아무리 내가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욕망은 다시 피어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욕망은 쉽게 소멸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하자가 깨닫게 되고 얘도 인식변화 아니야 얘들아? 아까 가에서도 인식변화를 했지. 얘도 앞에서는 욕망에 대해서 뭐 했어? 그러니까 앞에서보다 여기서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 욕망은 재워야 되는 거야 생각했어. 근데 아니네, 욕망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네 라고 인식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또 동백의 숲을 되짚어 나오네. 부리주먹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3면의 1행 그냥 똑같죠? 똑같은데 조금 달라. 뒤에만 봐. 떨어진 애에서 피어난 애가 돼. 그래서 반복과 변주죠? 그래서 다시 아까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동백이 이제는 아니네 또 피어나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욕망을 받아들이는구나. 알았지? 그래서 현재 씨가 제일 어렵거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주제가 너무 다양해. 주제가 솔직히 다른 거는 고전 시간은 단어 몇 개만 니들이 솔직히 알아야 되는 거 알면 주제가 다 똑같아서 거기서 쉬운데 현재 씨는 그래서 너네 인간 강사 중에 심찬호 씨 아니? 그 릴스나 뭐 이런 유튜브 쇼츠에는 좀 잘 떠. 뭐 엄청 유명한 대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마 뭐 이투스 메가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유명하거든? 그 사람이 그 아까 내가 말한 드라마 졸업? 국어 학원생들이 국어 얘기하는 거야. 국어 학원생들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그
위하준이 약간 촉자 선생님인데 유명해진 이유가 그 애들을 데리고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불을 다 꺼. 그리고 뭐 풀벌레 소리 이런 거 들려줘 그런 거 들려주면서 시를 읽을 때 이제 그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라 뭐 이런 거를 배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싸워.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심찬호 씨 얘기래. 그 사람한테 이거 이야기 따서 만든 거래.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가르쳤대.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맞긴 맞아요. 왜냐면은 시를 읽을 때 너네가 그 유명한 시 같은 거 알면 좋지만 불시가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 너네가 그려봐야 돼. 어떤 상황이라는 걸 계속 정리해가면서 읽어야 돼, 현대시. 알았죠? 사실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아이의 가장 차이가 없는 과목이 국어거든? 수학 같은 거는 이미 너무 차이나. 그치? 수학 같은 거는 뭐 이미 너무 차이가 크고 이미 뭐 몇 바퀴 돌리고 막 중학교 때 이런 애들 많잖아. 근데 국어는 공부 잘하는 애, 왜냐면 왜 차이가 별로 없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보통 본인이 수포자고 말하지 국포자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한국말로 써는 있으니까 이제 그냥 그리고 국어는 그나마 나오고 약간 이래.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 같은 거 눈 감고도 풀어 걔네는 이제. 그치? 뭐 그런 거 솔직히 별로 공부 투자도 안 해. 영어는 뭐 대부분 잘해. 외우는 거 뭐 성실한 애들이니까. 근데 국어는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국어를 제일 힘들어요. 실제로 의치학약수 가는 애들, 서울대 가는 애들한테 제일 어려운 과목 물어보면 다 국어라고 하거든? 걔네는? 그래서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가 거의 없어. 근데 나도 뭐 공부 너무 잘하는 애다 이래서 막 전교 2등이다 1등이다 막 이래서 기대를 하고 보면 국어를 가르침에 있어서 감탄하고 진짜 잘하는 애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좀 위기의식을 갖고 못하는 애들은 충분히 넘을 수 있어요. 별로 차이 없어.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랑 너네. 됐죠? 자 56페이지. 근데 지금 몇 시? 핸드폰이 없어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나지문은 나랑 안 할 거야. 이거는 수필인데 대신에 얘는 수필은 아니다. 일기인데 궁중의 일기인데 뒤에 제목을 봤던 이름을 봤더니요. 회경구 홍씨. 이름 맞지? 회경구 홍씨 알지 않아? 몰라? 회경구 홍씨를 몰라? 회경구 홍씨 사도세자 마누라. 회경구 홍씨는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 회경구 홍씨 그 한중록은요. 그냥 우리 궁중의 이 기록 유산으로서 거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야. 사실 국어 작품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뭐 이거랑 개축일기, 인연왕후정 이런 궁정에서의 암투를 그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유명한데 이제 너네가 알겠지만 사도세자가 자기 아빠한테 뒤주에 갇혀서 죽었잖아. 그거 얘기를 다룬 거야. 그런 얘기도 있고 본인이 이제 총 4편인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세자빈으로 이렇게 간택되어 온 가정. 그러면 내가 간택되어 오면서 우리는야 뭐 당연히 지 딸이 중전으로 가면 좋겠지. 그렇지만 한번 궁중으로 들어가면 나와 못 나와. 이제 어차피 얘네는 이제 앞으로 죽어도 못 보는 거야 사실 부모와. 그치?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가족 간의 이별에 따른 슬픈 얘기가 여기 적혀 있어. 사도세자 여긴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걸로만 알고 너네가 읽어보면 돼. 됐죠? 자 이제 가지문을 볼 건데 제목을 읽었더니 만원사. 무슨 사로 끝났어. 그러면은 갈래가 뭐야? 고전시가는 이 시대별로 공부해야 돼. 이 작품 저 작품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단 이렇게 쭉 시대별 갈래별 특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고전시가는. 근데 이제 내년에 수능 특강 보면 고전시가도 시대별로 배워. 모든 고전시가 문제집들이 그러긴 하지만 처음에는 뭐 고대가요, 그다음에 향가, 그다음에 뭐 고려가요, 경기체가 막 한시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 시조 배우고, 그다음 마지막에 가사. 이게 뭐야? 무슨 사잖아. 가사죠? 가사하면 딱 시대가 조선시대. 알았지? 시조는 좀 걸쳐 있잖아. 고려에서 조선 이렇게. 물론 지금도 있어. 시조는 현대시조도 있어. 어쨌든 가사는 조선이고요. 우리 가사하면 딱 특징으로 나와야 되는 게 사음부. 그쵸? 그리고 3단 구성, 서사본서 결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3.4조, 4.4조의 음수율.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보통 이렇게 써있죠? 이거 말고는 형식상에 별로 제약이 크니 안 크니? 안 커요, 얘는. 그래서 길이가 다들 길어 너무. 이 만원사 너무 유명한 작품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모든 학원에서 사실 한번 날 잡고 약간
약간 다 본문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너무 힘들 거야. 20페이지예요 이거. 너네 간동별곡 배운 사람 1학년 때. 어느 학교야? 간동별 종이책 신사고 어떤 애들이 아마 배웠을 텐데 1학년 때.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동별곡도 거의 A4 용지 10장 넘지 않니? 그치? 그래서 너무 길어요. 이렇게 긴 글을 누가 쓸 수 있어? 양반 사대부 계층 아니면 쓰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한자어 사용이 너무 많아요 가사가. 그래서 보통은 양반 사대부 계층이 쓰고 여자가 쓰면 그나마 여자가 썼다. 그러면 약간 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허난설원. 누구 누나니? 허난설원이. 걔는 누구 누나로 유명하잖아. 허시겠지 허. 맨날 허준이래. 허준은 동의보감 쓰는 거. 허균이 누구야? 뭐? 못 들었어. 그치, 홍길동전 쓴 사람이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홍길동전 쓴 허균의 누나인 허난설원의 규원가.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알았지? 뭐 그 정도 되는 뭐 신사임당? 이 정도 되는 애들 아니고서는 보통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선 후기 가서는 꽤 나와요 여자들 작품이. 근데 대신 작전이상으로. 왜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우리 한글이 어느 정도 백성들은 쓰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지.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뭐 시집살이 노래, den동어미 화전가 이런 거 작품도 있고. den동어미가 뜻이 뭐냐면 불에 된 아이의 엄마란 뜻이야. 화상 입은 애 엄마란 뜻이야. 옛날 사람처럼 무식하게 불렀잖아요. 진짜로 장애가 있으면 동신 이렇게 불렀잖아 옛날에는. 얘네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거 알아주시고요. 유배가사입니다. 그래 일단 써놔. 유배가사. 그리고 밑에가 이건 별로 쓸 게 없으니까 사실적 구체적 묘사. 유배가사 사실적 구체적 묘사. 우리 유배가사 하면 딱 나와야 되는 거 얘들아 누구야? 딱 나와야 되는 사람. 우리 가사의 대빵. 이거 솔직히 다 배웠어 얘는. 정철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얘들아 가사를 두 부류로 나눌 때 조선 전기가사와 후기가사로 나뉘는데 전기가사의 대가가 정철, 조선 후기가사의 대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누항사라고 뒤에 있거든요. 누항사, 선상탄 이런 거 한 사람, 노계가 이런 거 쓴 박인루씨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유배가사가 제일 많으니까 유배가사로 봤을 때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기가사는 본인이 되게 자연에서 잘 즐기는 척, 풍류를 엄청 누리는 척을 해. 근데 솔직히 그랬겠니? 그러니까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해도 유배 가서 나머지들이 솔직히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던 애들이 어떻게 가서 얼마나 잘 살겠니? 조선 후기 가사부터는 나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나 짜증나고 막 이런 사실적인 묘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종환이라는 이 작가가 조선 그 정조 때예요. 조선 완전 후기죠? 그래서 알면 되고 여기가 관련돼서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알면 좋은 게 너무 기니까 사실 너네가 한 번 나온 작품은 안 나온다 이러지만 길잖아. 이 파트 나오고 한 몇 년 있다가 다른 파트 나오고 이럴 수는 있잖아. 그쵸? 보통 그러거든? 자 그러면은 누구랑 얘를 비교를 많이 하냐면 아까 정철인데 정철은 얘들아 서인 당시에 대빵이었던 서인 정치에서 서인 중에서도 완전 대빵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는 국무총리란 말이야 거의. 그러면 걔가 유배를 가면 솔직히 무조건 뭐 하겠어? 다시 무조건 복직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집으로 와서 사세요 막 이랬단 말이야. 집을 줬어 아예 걔한테. 우리 집을 너가 써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밥도 되게 잘해주고 이렇게 나름 잘했었어 정철 같은 애들은. 그래서 정철이 실제로 다시 복직됐을 때 그때 뭐 나한테 집 줬던 애 찾아가지고 10배로 갚아줘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다 그러고 싶었겠지. 근데 이 안종환이라는 사람은요 술을 너무 좋아해. 유흥거리에 빠져가지고 국고를 횡령한 죄야.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나라 세금으로 지 술값 술 다 쏘고 다닌 거야. 근데 쟤가 좀 세잖아. 얘는 뭐 약간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찐 범죄잖아. 그리고 얘는 원래 계급이 물론 공부를 잘했나 보지. 뭐 어쨌든 이 직책 자체는 셌는데 원래 신분은 중인이야. 얘는 별로 돌아갈 확률이 없어. 그럼 백성들이 잘해줄 일이 없어. 오히려 덤태기 실 수도 있어 지금까지. 그래서 다 안 받아주거든 얘를. 그래서 얘는 얘가 항상 굶주리고 추워하고 집주인이 막 학대해 막 때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묘사가 잘 나옵니다. 그치? 그리고
심지어 다들 내쫓아서 담벼락 밑에서 노숙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름에 입었던 옷을 겨울까지 입고 있고 막 이런 사실적인 묘사가 되게 잘 나오는 작품. 여긴 안 나와. 근데 어쨌든 전문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얘가 유배를 간 곳이 어디냐면 얘들아 추자도라는 곳인데 제주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얘들아 너네 정철은 어디로 유배 갔는지 아니? 근데 정철 유배 간 곳은 좀 유명하니까 알아두세요. 이제 전라도 창평. 전라도 정도는 갈만하지 서울에서. 근데 유배 갈 때 가마 태워 가니? 포승줄에 끌려가거나 그나마 좀 대우해줘봤자 말 타거나 이런 거 아니야. 전라도 정도는 갈만해. 제주도는 가다 죽으라는 거야. 제주도로 유배 보내는 건 얘들아. 원래 그냥 가는 길에 알아서 죽어 이거거든 사실. 물론 가면 좀 행운한 거고 근데 보통은 가다 죽었어. 물도 잘 안 주고 밥도 잘 안 주잖아. 얘도 제주도로 갔다는 것을 봤을 때 얘는 돌아올 일이 없는 애입니다. 알았죠? 어쨌든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유배지에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면서 본인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가족과 이렇게 이별해요. 그러면 저희 공통점 딱 봐도 나오죠. 나중은 아까도 얘 가족과 이별이라 했지. 둘 다 이별 얘기 다른 거야. 됐죠? 한번 빠르게 해석해 봅시다. 부모 생각하실 때 저 부모가 날 낳았다 이 얘기겠죠?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죽은 나를 낳았대.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낳자마자 죽었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좀 오버한 거지. 뭐 진짜 죽진 않았고 거의 죽어가는. 옛날엔 애들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죽는 애들 되게 많아서 100일 잔치 크게 한 거잖아. 요즘은 100일 잔치 하지도 않잖아. 그치? 자, 어쨌든 죽은 나를 낳으시니 원래 어쨌든 처음에 거의 죽은 채로 태어났어. 그랬는데 내 팔자가 부귀공명을 하려는 팔자였는지 아니면 절도고생 얘들아 섬에서 고생한다 섬도자잖아. 한마디로 귀양 가는 거지. 우리 섬에로 가는 건. 내가 귀양살이를 할 팔자였든지 아니면 하늘의 뭐 운명이었든지 아니면 선방으로 선험한지 신선들이 뭐 시험을 해본 건지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 운명이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아 죽은 아이. 일주아가 좀 해석이 나뉘는데 뭐 하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죽은 아해는 아이예요. 죽은 아이가 호련히 살아났대. 자, 죽은 채로 태어났는데 운명이어로 어쨌든 얘가 뭐 한 거야? 일주일 만에 다시 산 거야. 됐죠? 얘들아 죽은 아이가 누구야? 화자지. 자기를 죽은 아이라고 표현해. 좀 객관화시켰다. 우리 이런 거 알수있지. 뒤에 문제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자, 죽은 아이가 살아났대. 그래서 평생 기륭을 얘가 전보러 간 거야. 전복을 해보는데 수부강령을 가졌대요. 얘가 수부강령은 얘들아 장수하고요. 부귀공명 또 이제 건강하고요. 뭐 안녕하다. 그러니까 운에 뭐밖에 없는 거야. 완전 그 좋은 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랬는데 내가 귀양 갈 적이 있었으면 이별수가 있었겠냐. 서리법이잖아. 있었어 없었어 그런 거. 전 봤을 때 분명히 그런 거 없었어. 나는 완전히 잘 사는 팔자고 했었거든. 자, 그랬는데 어쨌든 가게 됐죠. 자, 그러면서 때때어 곱게 입은 노래자를 본받는 노래자가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70세에 뭐 이렇게 지 엄마 앞에서 장난을 한 애래. 그러니까 그만큼 효자래. 그래서 효자란 얘기 한마디로 지가 효자를 본받아서 부모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시름 없이 자랐단 말이야. 그랬는데 어와 기박하다. 기이하고 박복하다. 나 참 운도 없지? 이 얘기야. 왜 그러냐? 11세에 자모상을 당합니다. 자모상은 뭘까 얘들아?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치? 11살에 엄마가 죽어서요. 호곡애통 혼절했대. 울다가 혼절까지 했대. 차라리 그때 죽었다면 이런 고생도 안 했을 텐데 그때 죽을 걸 이런 느낌이야. 한 번 세상을 두 번 살아. 얘 왜 세상을 두 번 살았어? 한 번 죽고 태어나잖아. 그치? 뭐 그렇게 두 번을 살아서 내가 인간행각을 하려든지 종천지통 끝이 없는 슬픔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는 슬픔과 슬픈 눈물 매봉과절이 옆에 써있어요. 맨날 슬프게 명절을 맞게 되었대. 얘는 항상 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이 아니라 엄마가 죽어서 11살에 항상 그냥 슬프게 명절 보내고 뭐 이러고 살았대. 자, 그랬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외가에서 나를 양육을 해줬네요. 그래서 은공호의호식을 그래도 했고요. 잊은 일도 많다마는 그래도 봉봉무하다. 옆에 써있어. 누구를 봉양할 일이 없다. 엄마 없으니까. 그쵸? 그랬대요. 자, 그랬는데 그래도 어진 자당이 들어왔대. 자당에다 써주세요. 계모. 그래도 어진 계모가 들어왔대. 그래도 나름 계모는 어지르는 사람이 들어왔나봐. 그래서 임사진덕이 현모양처란 뜻이거든. 현모양처를 가지시니 맹모삼천지교로 그래서 잘 키워주셨어요. 이 얘기야. 자, 여기까지. 어쨌든 화자는 얘들아 늙은 화자잖아. 본인의 어린 시절을 뭐 한 거야? 그냥 회상하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본인의 내력을 쭉 얘기해주는 거. 어떻게 써? 이렇게 보면 죽은 아이로 태어났다가 한 일주일 만에 살아났고 11살에 엄마 죽었고 그 다음에 외가에서 나 좀 키워주다가 그래도 괜찮은 시엄마도 새엄마 도왔네.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어쨌든 이런 말 왜 할까 얘가? 나 죽었다 깨어났고 막 나 엄마도 없고 이런 얘기 왜 할까? 우리 독자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뭐를 하려고? 동정심 유발? 나 이런 애였어 이런 식으로. 내 팔자가 이런 게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그랬고 중략. 자 이제는 유배지로 가는 날입니다. 자 강가죠? 강가에다 쓰세요. 아버지와의 이별 장소. 이제는 아버지와 여기서 이별할 거야. 자 강가에 배를 대어 이제 부모 친척과 이별을 하는데 슬픈 눈물 한숨 소리가 막막순. 이거는 구름도 막막해 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얘들아 구름이 진짜 막막해 하겠니? 누가 그러니? 누가 막막해? 지가 막막해. 뭐야? 감정이입이죠 이게 다. 그쵸? 근데 모든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라 얘기했어. 틀린 말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막막순도 머무는 듯. 손잡고 이제 아빠가 하는 말이 아빠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자 뭐라고? 조이 가라. 좀 잘 가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가슴이 막히는데 대답이 나올 소리야. 안 나온다. 서리법이죠. 여치여감은 그냥 미쳤다는 얘기야. 그냥 이성을 잃어서 또 눈물로 하직을 합니다. 하직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인사한다 뜻이에요 언니. 하직하고 나온다. 인사한다. 알았지? 자 쫄지 마세요. 자 강상에 배 떠나니 이제 이별 시기가 이때로다. 산천이 근심. 이것도 얘들아 다 뭐야? 감정이입이지? 산천이 왜 근심을 해? 그쵸? 자 산천이 근심하니 우리 부자가 이별을 하고요. 요도일성은 노젓는 소리야. 노젓는 소리. 자, 노젓는 소리에 이제 또 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을 건너고요. 행인도 낙루가 얘들아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지나가는 행인마저도 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내 가슴이 또 미어진대요. 우리 아빠는 엎어져서 애고 눈물을 흘리며 그냥 소리만 웁니다. 오른쪽 규천고지는 하늘과 땅이 나오지. 그냥 땅을 치면서 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늘을 향해서 아무렴들 아니 갈 길이 겨울소냐. 안 갈 수는 없다. 가긴 가야 돼 이제는. 그래서 호랑이 같은 관리들이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재촉을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에 올라서 앞길을 바라보니 청산은 몇 겹이며 녹수는 몇 굽이고 뭐 다 대구법이죠 얘들아. 자 넘도록 메고 건너도록 무리로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자유구경이야? 아니지. 건너도 물이고 산이고 너무 험난한 유배로 가는 그 여정길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멀어 이 얘기인 거지. 자, 석양은 재를 넘고 공산이 적막한데 녹음이 우거지고 두견이가 나왔어요. 우리 두견 하면 딱 두견새잖아. 이거 새거든? 얘들아 두견새 하면은 다 같은 새라고 생각해 그냥. 두견새, 적동새, 소쩍새 그냥 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거든? 소쩍새랑 적동새는 같은 새인데 두견새는 달라. 뭐 부엉이과 올빼미과 이렇대. 근데 뭐 굳이 우리가 국어에서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소쩍새, 적동새, 두견새 나왔다. 무조건 한해 정서야 이거. 이제 앞으로 알았죠? 자, 왜냐면 얘네 우는 소리가 조금 그런가 봐. 약간 좀 슬픈가 봐. 어쨌든 자 두견이 재혈, 피를 토하며 우는 거야 두견새도. 그러니 슬프다. 저 새소리 불려기는 무슨 일인가? 이 불려기가 바로 얘들아 소쩍새를 우리가 불려기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불려기라는 소리가 나는데 왜 그런지 몰라. 어쨌든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도 한데 엄밀히 말하면 얘들아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불려기의 이 뜻을 해석해보면 귀, 돌아갈 수 없다 이 뜻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소쩍새의 그런 한해 정서도 나오겠지만 이 한 번 이제 유배 가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서 뭐 말을 건넵니다. 니를 이름이냐 내일을 이름이냐 가뜩이나 헛된 근심이 있는데 이제 눈물까지 흐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이별하는 뭐 그런 얘기로 나옵니다. 됐니? 그래서 너네가 현대시대 현대소설이든 문학작품을 풀 때는 무조건 보기 문제 먼저 읽고 푸셔야 돼요. 알지? 자, 그 정도는 거기에 이제 주제라든가 이렇게 써있잖아. 만약에 이게 외적 중거 문제잖아. 여기에서 줄거리를 대충 설명을 막 많이 해줘. 막 이런 내용이고 막 이런 걸 설명해준다는 건 너희들이 풀기에 조금 어려운데 너무 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고 여기를 봤더니 설명은 없고 뭔 더 어려운 말만 써놨어. 그거는 이미 작품 자체가 너무 쉬워서 굳이 설명해줄 필요 없고 오히려 다른 기준을 더 주는 거야. 이렇게 읽어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도 난이도도 그렇게 한번 보시고 알았죠? 그래서 숙제 뭔지 알겠지? 그 앞에 나는 다 너네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1, 2, 3, 4 풀어오시고 뒤에 만원사도 한 종목 너희가 보고
1, 2, 3, 4, 5 풀어보시고. 알았죠? 또 공부해야 되잖아. 복수해야 되지? 몇 시지? 좀 쉬세요. 쌤 오실 거야.